도넛에 토핑을 잔뜩 올리면 그 진정한 맛은 반감됩니다. 심플한 것이 최고라는 말도 있듯이 도넛도 다른 것이 잔뜩 들어간 것보단 그냥 심플한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죠. 미국 출신의 도넛 브랜드 크리스피 크림이 만드는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라면 이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도넛을 만들어 오고 있는 이 회사는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크리스피 크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립자 버넌 루돌프가 대공황 시기인 1937년에 크리스피 크림을 창립했으니까 나이가 벌써 80살이 훌쩍 넘은 셈입니다. 당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명한 담배 브랜드인 카멜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아 크리스피 크림을 만들었죠. 담배와 도넛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도넛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을 뻔했다면? 원래 버논은 자신이 만드는 도넛을 식료품점에만 판매하려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매였던 셈인데요. 하지만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달콤한 도넛 냄새를 맡고 도넛을 팔라고 아우성을 쳤고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 달달한 간식이 판매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환장했던 것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였습니다. 박스에 얌전히 담긴 12개의 도넛을 보고 있자면 군침이 절로 도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창립자 버논은 이 도넛의 레시피를 한 프랑스 셰프에게 사들여서 도넛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크리스피 크림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넛이 셰프의 손맛으로 만들어졌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크리스피 크림의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는 튀겨진 이후에 설탕에 담궈졌다가 꺼내져서 박스에 포장됩니다. 이때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그들은 밝혀냈는데 도넛의 제조가 완료된 직후에 한나우라는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여러분은 공짜 도넛을 먹을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전통은 한국에서도 물론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앱을 깔아 알림을 받을 수도 있죠. 코카콜라, KFC,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의 공통점은 바로 비밀 레시피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피 크림도 금고에 모셔둔 레시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정확히 뭐가 있는지는 담당자와 임원진만 알겠죠. 1950년대까지 크리스피 크림은 가족 경영의 소규모 체인점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모든 매장이 똑같은 크리스피 크림 조리법을 사용했지만 맛은 일관적이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죠. 이에 크리스피 크림은 공장을 세우고 유통 시스템을 확립해 각 체인점 매장에 완성된 도넛 믹스를 배당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크리스피 크림만의 도넛 기계를 고안해 생산합니다. 그 결과 어느 매장을 가나 도넛의 맛은 똑같아졌고 크리스피 크림은 더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죠. 크리스피 크림이 한때 피자도 팔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물론 지금은 전 세계의 어느 매장에서도 피자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잘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될 듯 하네요. 크리스피 크림 하면 생각나는 색깔은 바로 초록색과 빨간색입니다. 로고와 건물, 간판 곳곳에 새겨진 초록색은 크리스피 크림을 대표하는 색상이죠. 1955년 건축가 베니 딩킨스가 크리스피 크림의 로고를 초록색과 빨간색을 사용해 만들면서부터 대표 색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로고는 보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듯 크리스피 크림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도넛 체험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경험을 분석했고 그 결과 도넛의 새로운 맛뿐만 아니라 즐거운 구경거리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크리스피 크림은 달콤한 도넛 체험, 그리고 즐거운 기다림이라는 독특한 운영 방침을 기획했고 이는 매체 광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로고를 레이싱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몇몇 레이서들의 스폰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레이싱카에 크리스피 크림 로고를 붙여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죠. 안에 도넛이 꽉 차 있을 것 같네요. 사람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다가섰던 결과 크리스피 크림은 1990년대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하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도넛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죠.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크리스피 크림을 백악관으로 배달해서 먹을 정도였을까요? 국내에는 2004년에 아시아 최초로 매장이 입점하면서 사랑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넛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크리스피 크림은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로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는 사랑을 받게 될 것 같네요.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한때 던킨 도너츠는 영국 회사에 그리고 프랑스 회사에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적 변경이라고 해줘야 되는 걸까요? 매년 세계에서 수십억 개의 도넛을 팔아치우는 미국 출신의 식음료 회사 던킨 도너츠는 국내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1년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도넛이 팔려나가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도넛을 팔 수 있는 건 아마도 지금까지 쌓아온 네임밸류와 노하우 덕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계 1위의 커피와 도넛을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가진 던킨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현재에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과연 던킨 도너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던킨 도너츠는 윌리엄 로젠버그가 1946년 5,000달러를 투자해 2차 대전 시기 노동자들에게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도너츠와 커피를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 메뉴는 당시 노동자들의 큰 호평을 받으며 1950년 오픈캐틀이라는 이름으로 첫 점포를 오픈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며 세력을 키웠죠. 당시 대부분의 도너츠 점포들은 서너 가지의 단순한 아이템만 갖고 있었고 커피도 취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로젠버그는 다양한 도너츠 개발과 질 좋은 원두 공급에 힘썼고 결국 커피와 도넛을 같이 판매하게 됐지요. 던킨 도너츠는 한 미국 여배우가 실수로 도넛에 커피를 떨어뜨려 이를 그냥 먹은 후 그 맛에 홀딱 반한 일이 생기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던킨은 우리말로 적시다, 빵이나 과자를 적셔서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이름을 변경했던 것이죠. 이름을 바꾼 후 성장가도를 달리던 던킨 도너츠는 1963년 100개의 점포에서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가 되었죠. 과거에는 도넛을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만들었는데 가운데 구멍을 파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도넛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파내고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던킨은 먼치킨이라는 작은 도넛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작은 도넛볼은 1972년부터 던킨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매장에 방문하면 하나씩만은 사먹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후 던킨 도너츠는 미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는 일본의 1호점을 개점했으며 1978년에는 첫 TV 광고를, 그리고 1979년에는 태국 방콕의 세계 최대의 도너츠 전문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적 식품회사인 프랑스의 엘리아드 도메크에서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던킨 도너츠가 국내에 처음 들어온 건 1994년, 매장이 생긴 곳은 서울 이태원입니다. 국내에서 던킨 도너츠를 운영하고 있는 BR코리아는 1985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라빈스의 도입을 위해 당시 베스킨라빈스를 보유하고 있던 엘라이드 도메크사와 협업을 했는데 이때 던킨 도너츠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죠. 참고로 직접 손님들이 도넛을 꺼내 계산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나라는 도넛을 직원들이 포장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제품들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스타벅스도 나라마다 특색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던킨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돼지고기가 토핑된 도넛이 팔리며 우리나라에서만 출시되는 팥이 들어간 도넛도 있습니다. 진정한 마니아라면 각국을 돌며 해당 국가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을 먹어봐야겠죠. 이름이 던킨 도너츠라고 해서 커피가 맛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던킨은 다양한 도넛 개발은 물론 커피와 음료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20억 컵의 커피를 판매할 만큼 유명하죠. 던킨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총 15,000가지의 레시피가 있다는 걸 보면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체인점에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던킨이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커피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 한 인터뷰에서 던킨의 CEO가 미국에서 전체 매출의 60%가 음료로부터 나온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던킨의 커피를 사랑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던킨은 커피앤도넛 캠페인을 통해 커피와 도넛의 조화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까지 했죠. 최근에는 던킨 도너츠보다는 우리에게 던킨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실제로 던킨이 2019년 리브랜딩을 통해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사람들이 아침에만 들러서 커피와 도넛을 먹는 곳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던킨에도 블랙카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 카드를 소유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던킨에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 카드는 사실 아멕스 블랙처럼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카드를 받으면 일단 디자인은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던킨은 이제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단순히 식음료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닌 보고 즐길 수 있는 컬처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피와 도넛에 뒤이어 신발과 맥주, 그리고 RTD 음료까지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들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브랜드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죠. 물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변화해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춰 여전히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여러 난관을 헤치고 던킨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될까요? 더 많은 도넛, 그리고 더 많은 커피를 우리에게 던킨이 제공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출신의 오레오 과자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판매되는 오레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과자에도 물론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 오레오에 관한 사실들을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초코와 크림이 맛깔나게 섞인 오레오가 먹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오레오를 들고 이 영상을 보고 있게 되겠죠. 크래프트푸드라는 유명한 식료품 관련 대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필라델피아 치즈나 리스 크래커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금방 알아차리실 텐데 나비스코라는 식품 기업이 이 회사에 과거 인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비스코가 뭐하는 회사냐고요? 바로 오늘 소개할 오레오를 만든 회사입니다. 1912년 3월 6일 오레오가 나비스코의 미국 뉴욕 공장에서 처음 탄생했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지요. 어느 누구도 오레오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름을 짓긴 지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레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지 우리가 알기 쉽지 않지요. 한간에는 기억하기 쉬워서 오레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썰도 있고 프랑스어 혹은 그리스어로부터 제품명이 유래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레오와 맥신 커피 믹스가 관련이 있다면 국내에서는 두 제품 모두 동서식품이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두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크래프트푸드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크래프트푸드는 리츠 크래커, 필라델피아 치즈, 폴스, 포스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몬덜리즈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에서 출시되고 있는 오레오의 종류를 모두 합치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다양한 오레오 중에 더블 스터프 오레오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크림이 2배로 들어간 겁니다. 재미있게도 미국의 한 정신나간 수학교사가 진짜로 여기에 크림이 2배 들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오레오보다 1.86배 정도밖에 크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해냈지요. 더 들어간 건 맞지만 2배가 아니니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오레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코 쿠키 사이에 크림을 껴넣어 만듭니다. 이 과자들을 만들기 위해 크림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레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1년에 12만 3천 톤 정도의 크림이 필요합니다. 오레오 쿠키 하나에 들어가는 크림이 29%, 쿠키 부분이 71%를 차지한다고 하니 쿠키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더 많이 필요한 건 확실하네요. 오레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59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오레오도 나름 인고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니 아껴주면 되겠네요. 1912년부터 지금까지 오레오는 세계인들의 쿠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지금까지 팔린 오레오 쿠키 개수가 5천억 개 이상일 정도죠. 지금까지 팔린 것만 쌓아 올려도 지구에서 달까지 왔다 갔다 몇 번은 할 정도이며 지구에 지금까지 팔린 오레오를 둘러싸아 두면 381번을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외계인들도 이 과자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면 만족할 수 있을 정도 아닐까요? 만약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있다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오레오일 겁니다.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치토스처럼 손이 가는 새우깡처럼 오레오는 중독적이죠. 말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2013년에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레오에 함유된 지방과 당분 덕분에 오레오가 중독적이라는 것이 연구의 핵심 내용인데요. 어쩐지 먹기 시작하면 한 박스가 아닌 2박스를 먹게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오레오가 다른 쿠키와 차별화되어 판매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비틀어 먹고, 우유에 찍어 먹고, 심지어 부셔서 먹을 수도 있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레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감이 자극되고 쿠키와 관련된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어 사람들이 오레오를 계속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오레오의 표면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레오라는 글자 주변에 있는 건 바로 꽃입니다. 쿠키의 가장자리에는 90개의 골이 있고 꽃과 가장자리 사이에는 12개의 점과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도 영상 만들면서 오레오에 꽃이 새겨져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심지어 오레오 데이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레오의 생일인 3월 6일이 바로 오레오 데이인데 이날 오레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은 오레오를 우유에 찍어 먹거나 오레오를 재료로 해 디저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레오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면 돌아오는 3월 6일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레오를 먹으면 될 것 같네요. 달콤한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페레로 로쉐라는 이름을 듣고 군침을 흘릴 겁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이 고급 초콜릿은 독특한 금색 포장과 바삭바삭한 웨하스, 그리고 속을 채운 헤이즐넛 크림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46억 개씩 생산되는 이 초콜릿은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 그리고 드럭스토어까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널리 보급되었는데요. 과연 페레로 로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 초콜릿은 부유층만 먹을 수 있는 기호식품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초콜릿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제빵사였던 피에트로 페레로였죠. 그는 1944년 이탈리아의 알바에 위치한 작은 베이커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조금 더 맛있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초콜릿의 원재료인 코코아의 가격이 많이 올라 그는 다른 재료로 맛있는 간식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헤이즐넛이었습니다. 이 헤이즐넛은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알바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료였죠. 그는 이 헤이즐넛을 먹기 편한 크림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맛과 영양을 더하기 위해 코코아 우유를 넣어 세계 최초의 헤이즐넛 크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누텔라인데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의 아들 미켈레 페레로가 이 누텔라를 넣은 헤이즐넛 초콜릿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페레로 로쉐죠. 페레로 가문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완벽하길 원했습니다. 페레로 로쉐 초콜릿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 페레로 가문이 투자한 시간은 자그마치 5년인데요.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도 반할 만한 완벽한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먹음직스럽고 둥근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6년 피에트로에 의해 설립되어 여전히 가족 기업으로 운영되는 페레로 그룹은 누텔라, 페레로, 페레로 로쉐, 킨더, 몽쉐리 등의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캔디부터 마시는 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 중에서 누텔라와 페레로 로쉐, 그리고 킨더 정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킨더와 페레로 로쉐, 누텔라가 형제지간이었다니 놀랄 노짜네요. 페레로 로쉐의 포장지를 잘 보면 성분표에 레시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방의 일종인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조절, 운동 능력 향상, 우울감과 불안감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 없이 불안지고 우울해질 때 사람들이 페레로 로쉐를 찾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페레로 로쉐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바로 골드입니다. 금박의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초콜릿을 뜯을 때면 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포장지가 진짜 금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포장지는 그냥 호일입니다. 그런데 포장지가 도대체 왜 금색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선 과거에는 초콜릿이 비싸고 귀족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포장지를 사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죠.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페레로 로쉐도 화려한 포장지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유인데요. 색이 밝을수록 열전도율이 낮아져 초콜릿이 녹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초콜릿 포장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페레로 로쉐는 헤이즐넛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품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헤이즐넛을 매우 많이 이용하고 그것이 페레로 로쉐만의 독특한 풍미가 되었죠.
그렇다면 페레로 로쉐는 얼마나 헤이즐넛을 사랑할까요? 전세계 헤이즐넛 생산량의 약 25%를 페레로 로쉐 생산에 사용할 정도입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헤이즐넛 수확량이 줄어들면 페레로 로쉐가 이를 모두 독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창립자 피에트로의 아들인 미켈레는 경쟁사에서 자신들의 제조 비법을 훔쳐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레로 로쉐의 레시피를 아랍어로 적은 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한 금고에 숨겨두었죠. 우리는 금색의 포장지로 쌓인 페레로 로쉐의 친숙함을 느끼지만 사실 페레로 로쉐에서 출시하는 초콜릿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레로 그룹에서는 다양한 맛의 페레로 로쉐를 출시하고 있고 맛에 어울리는 색깔의 포장지로 자사 제품의 맛을 표현하는데 다크 초콜릿은 어두운 포장지로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은 하얀색의 포장지로 포장하는 식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의 경우 향과 맛이 일반 초콜릿에 비해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색의 페레로 로쉐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페레로 로쉐의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일반적인 초콜릿의 2배 정도죠. 비단 페레로 로쉐뿐만 아니라 많은 수입 초콜릿들이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아무리 물 건너왔다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우선 가격 정책의 경우 페레로 로쉐는 프리미엄 정책을 펼칩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을 올려받으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싸게 판매하더라도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초콜릿들은 사실 카카오의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페레로 로쉐를 포함한 수입 초콜릿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카카오 원료를 함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맛과 풍미가 조금은 다르죠. 차라리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맛있는 초콜릿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 때문에 비싼 가격의 초콜릿이 잘 팔리는 겁니다. 페레로 로쉐는 제품의 신선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회사에서 판매 목표를 정하지 않아 원하는 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 신선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떨이로 싸게 팔아넘기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페레로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하로 남은 제품들은 모두 회수합니다. 어쩌면 170여 개국의 소비자들이 페레로 로쉐를 사랑하게 된 것도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 때문이 아닐까요? 악마가 음식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만들 겁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중독성 강한 악마의 잼, 이탈리아 출신의 누텔라 이야기인데요. 페레로 로쉐, 킨더와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이 스프레드는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세계 최고의 식품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949년 처음 출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누텔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텔라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나폴레옹과 히틀러라면 둘 다 독재자였고 영국에 의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집권하던 당시 영국은 프랑스의 무역을 완전히 봉쇄했는데 이탈리아의 피에몬트 지역에 있던 제빵사들은 그 덕분에 초콜릿의 원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헤이즐넛을 갈아 넣은 지안두야라는 초콜릿을 만들게 되었죠. 이후 히틀러 덕분에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초콜릿의 원재료는 다시 한번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제빵사 피에트로 페레로는 이 시기 지안두야의 레시피를 활용해 초콜릿을 만들게 되고 그의 아들 미켈레가 이후 이 레시피를 살짝 변형시켜 누텔라를 만들어냅니다. 지안두야에는 70%의 헤이즐넛과 30%의 초콜릿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안두야의 레시피를 활용해 만들어진 누텔라도 헤이즐넛이 많이 들어가죠. 도대체 지안두야와 누텔라 그리고 다른 페레로사의 제품에 왜 이렇게 헤이즐넛이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이탈리아와 다른 지중해 지역에서 헤이즐넛을 구하는 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마치 제주도에서 감귤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헤이즐넛을 이용해 초콜릿을 만들게 된 것이죠. 누텔라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식물성 오일이죠. 1951년 미켈레는 아버지가 만든 초콜릿을 더 맛있게 그리고 빵에 부드럽게 잘 발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 실험을 거친 결과 그는 누텔라에 식물성 오일을 첨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오늘날의 누텔라에는 헤이즐넛과 초콜릿 그리고 야자수 오일이 들어갑니다. 헤이즐넛과 야자수 오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텔라를 초콜릿 크림이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이탈리아 법으로 따지면 누텔라는 코코아의 함량이 적어서 초콜릿 크림이라고 부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판매되는 누텔라를 땅에 바른다면 축구장 1000개 크기 정도가 됩니다. 전세계에서 2.5초마다 한 병씩 팔려나갈 정도니까 유명하다는 건 확실하네요. 이게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레로라는 회사는 헤이즐넛을 참 좋아합니다. 페레로가 만드는 누텔라도 예외는 아닌데 누텔라 한 병당 13%, 즉 52개의 헤이즐넛이 들어갈 정도죠. 누텔라와 기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페레로사는 1년에 10만 톤의 헤이즐넛을 수입합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헤이즐넛을 사들이는 덕분에 헤이즐넛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얼굴은 항상 싱글벙글입니다. 사실 누텔라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 건강할 리가 없죠. 이전에 이미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한 적이 있으니 누텔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 셈입니다. 하지만 누텔라가 다이어트에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2015년 한 남자가 일주일 동안 누텔라만 먹는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 보니 2kg 정도 감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 누텔라만 먹는 건 자제해야겠네요. 이태리 사람들은 누텔라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2014년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우체국은 누텔라가 그려진 우표를 내놓았을 정도였죠. 아마 누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도 누텔라를 찍어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것은 과연 누텔라를 어떻게 보관해야 맛있는지에 대한 사실일 겁니다. 누텔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냉장 보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들지 않는 찬장에 넣어 상온에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만 먹으면 되는데요. 만약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헤이즐넛에 들어있는 오일 성분이 경화되어 굳게 되고 빵에 잘 발리지 않아 그 맛이 덜해지게 되죠. 냉장고에 들어간 누텔라를 구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딸의 이름을 누텔라라고 지으려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가 평생 놀림받을 것까지 계산한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 국가들에서는 누텔라를 사용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식빵에 누텔라만 발라서 먹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누텔라를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있지요. 누텔라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팬케이크, 크로아상, 와플, 그리고 심지어 피자에까지 누텔라를 발라먹는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맛있을 것 같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몇몇은 정말 군침을 다시게 만드는 정도로 맛있어 보이죠. 궁금하다고요? 한번 직접 도전해보실 시간입니다.